안녕하세요. 전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평생에 걸쳐서 어떤 기구한 삶을 살았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딸 가진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하마터면 딸이 큰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제가 구한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남자복이 없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여자입니다. 6남매의 큰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동생들 챙기면서 학교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당신 인생을 모두 희생해야 했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큰딸인 저에게도 그런 희생을 요구했죠. 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곧바로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벌었고,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느라 돈 한 푼 못 모으고 32살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돈 많은 양복집 아들이고 아버지 양복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해서 몸은 편하겠구나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완전 다 사기였죠. 겉은 멀끔하게 생긴 양반이 사실은 양복점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수선집을 운영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집안이었고, 시댁에서는 학고방 하나 얻어주고 신혼살림 하나 얻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랑 결혼한 게 행운인 줄 알아. 너처럼 가난한 집 딸년을 누가 받아주니? 어머니, 말씀을 지나치세요. 그리고 양복집을 한다고 했는데 수선집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네가 우리 애 돈 벌고 결혼한 게 맞구나? 돈이 있어야 돈 벌고 결혼한 게 되죠.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한 대 맞을래? 당연히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죠. 지질이도 가난해서 매일 우는 애 들쳐업고 친정에 와서 밥 한 술 얻어먹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성실하게 수선집 가서 일해주면 좋으련만, 이놈의 남편놈은 매일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는 노름판에 가 앉아있곤 했어요. 제가 애를 데리고 가서 남편 등짝을 후려치면서 노름판에서 끌고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밥 얻어먹으러 가면 맨날 욕을 퍼붓곤 했어요. 아유, 너도 참 상등신이다. 어쩌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놈을 만났냐? 엄마도 나 결혼할 때 좋아했잖아요. 그 남자 집 돈 많은 것 같다고. 돈 많았으면 내가 이 말 안 하지. 네가 지금 사는 꼴이 사는 거냐 이 말이야. 난 절대 엄마처럼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킬 거니까 두고 봐요. 남편의 도박 중독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어디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먹더니 급기야는 손대면 안 될 것들까지도 가져가 팔았죠. 한날은 방에서 몰래 나가다가 저를 마주쳐서 어디 가냐고 했더니 수선집 간다고 하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얼른 숨긴 거 내놓으라고 했어요. 손목을 비틀어서 받아낸 것이 안주머니에서 나온 제 머리핀이었어요. 그 머리핀은 동생이 제가 암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다신 아프지 말라고 비싼 돈 주고 산 머리에 보석 박힌 머리핀이었죠. 그걸 가지고 노름하러 가는 양반이 괘씸했지만 사실 그것만 갖다 팔 양반이 아니었죠. 전 남편한테 빨리 발을 내밀라고 했어요. 내놔, 더 있는 거 다 알아. 머리핀 말고 또 뭐 있어? 빨리 발 내밀어. 이 사람이 또 생사람 잡네. 아니 솔직히 말했잖아. 이거 하나라고. 내가 뒤져? 뒤질 거나 있어? 그래, 뒤져봐. 뒤져보라고. 남편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 양반 성격을 잘 알았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양말을 벗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제 결혼 예물이 줄줄이 나왔어요. 결혼 반지, 결혼 팔찌. 그나마 친정엄마가 가서 잘 살으라고 해준 건데 시댁에서는 예물 하나도 안 해줬죠. 남편 발가락 사이에서 결혼 반지를 찾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열이 받쳐서 손에 집히는 대로 남편을 후려팼죠. 남편이 수선집에서 가져온 옷걸이가 집에 참 많았는데 그걸 부러질 때까지 남편을 때렸습니다. 그래봐야 애기 업은 여자가 힘이 어딨겠어요. 그냥 분풀이 한 거죠. 그렇게 처맞고도 남편놈은 예물을 주워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마도 그 예물은 하루 만에 노름판에서 날려먹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의 도박병은 고쳐지지가 않아서 집에 빚이 잔뜩 생겼어요.
집에 단전 단수가 되는 건 예산일이고 빚쟁이들이 뻑하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죠. 전 빚을 갚으려고 매일 시장에 나가서 노점에서 장사를 했어요. 남대문에서 아동복 같은 걸 떼다가 시장판에 버려놓고 장사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눈썰미가 좋은 편이라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조금만 돈이 모이려고 하면 노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메리아스 가게 주인이 와서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하고 싶으면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라고 말이에요.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아동복 때문에 메리아스 가게가 망해?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지. 사람 심보가 왜 그리 고약해? 오호라, 인연이 돌레님이라고 말은 잘하네. 너 어디 한번 오늘 죽어봐라. 그렇게 시장판에서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사람들이 죄다 몰려와서 구경을 했죠.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 저보다 등치가 좋았는데 힘으로 저를 누르려고 하길래 메리아스 가게 사장 우통을 다 찢어서 동네 창피를 줬어요. 메리아스만 입고 싸우는 사장을 보러 시장 사람들이 죄다 가게 앞으로 몰려왔죠. 엄마,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 메리아스만 입고 쌈질을 하네? 가게 홍보하는 거요, 뭐요? 그나저나 우리 집도 메리아스 다 떨어졌는데 이따 쌈 끝나고 한 장 사가야 쓰겄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싸움을 계기로 그날 메리아스 가게 매출이 올랐어요. 머리에 혹이 나고 팔에 멍이 퉁퉁 든 채로 전 메리아스 가게 안에서 약을 발랐죠. 그날 된통 싸우긴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메리아스 가게 사장과는 평생 친구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었고 사람은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 먹기로 하고 아예 메리아스 가게 앞에서 노점을 펴놓고 그날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동복이 제법 팔렸어요. 메리아스 가게가 목이 좋았거든요. 제 옷을 사러 왔다가 메리아스 가게에서 물건을 또 사는 손님들이 많아서 메리아스 가게 매상도 올랐죠. 돈도 좀 벌었겠다.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5-6살 먹은 딸이 불쌍해서 꼭 참고 살았던 나날들이었죠. 장사는 잘 됐는데 꼭 그 당시 동네 깡패들이 문제였어요. 하루 장사가 끝나면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돈을 요구했죠. 그땐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꼭 동네 건달들이 나타나서 개입을 했거든요. 가끔 구청 단속 같은 것도 막아주고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매일 매출의 일정 몫을 요구해서 전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돈 못 줘. 진짜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장사만 좀 된다 싶은 날에 와서 그렇게 돈을 뜯어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이 아줌마가 우리가 보호해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주 배째라는 식이네. 아줌마,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때 되면 밥 주는 건 몰라? 우리가 몸으로 아줌마를 보호해주니까 이 시장 통해서 노점으로 먹고 사는 거야. 순수도 모르고. 뭐야? 누가 니네 같은 건달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난 앞으로 니네 도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던지 아니면 이거라도 받고 가. 이 아줌마 정신 못 차렸네. 우리가 정신 확 들게 해줘. 그리고 건달들이 제 노점을 둘러엎기 시작했어요. 그 전날에 남대문에서 새로 한 물건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망가지니까 제가 악을 파락바락 쓰면서 덤볐죠. 그런데 어디 건장한 건달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고 발로 채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었죠. 메리아스 가게 사장도 덤벼들어서 건달들하고 싸우는데 이놈의 건달들이 싸나워서 여자 둘을 마구 내동댕이 쳤어요. 그런데 그때 메리아스 가게 옆에 있던 금은방 여사장님이 방망이를 들고 나오더군요.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쳐 맞아야 돼. 너희 행패는 오늘로 끝이다. 덤벼! 이 옆였는데 또 뭐야? 그깟 야구 방망이로 뭘 어쩌시게? 어? 그런데 금은방 여사장님이 메리아스만 입고 건달들을 방망이로 막 후드려 패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전 무슨 여자 김두한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말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다른 상인들하고는 교류를 안 하는 건방진 여자라고 깔봤는데 그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전 완전히 넋을 잃고 사장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던 건달들이 겁에 질려서 모두 도망가더군요. 사장님 진짜 멋져요. 소시적에 운동 좀 하셨나 보네요.
왕년에 검도 좀 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노자 많은 여자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죠. 정말 감사해서 그런데 앞으로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앞으로 우리 언니 동생하고 지내자. 그렇게 메리어스 사장님과 금은방 사장 덕분에 전 시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서 이제 남편이 벌지 않아도 식구들 밥 먹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벌게 되었죠. 남편이 노름으로 진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시장에서 노점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뭐라고? 어머님이 왜?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자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당연히 시부모를 봉양해야지.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어머니 모시는 결정을 당신이 독단적으로 하는 건데 왜? 인연이 아주 돈 좀 번다고 고개가 꼿꼿해졌네. 너 죽고 싶어?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모를 집으로 데려오더군요. 그때 시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결혼 안 한 시동생이 봐주다가 지쳐서 저희 집에 맡기게 된 거였죠. 이제 겨우 숨을 돌리려고 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전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저녁엔 시모 수발에 어린 딸내미까지 키우려니 매일 잠을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시모는 성질도 더러워서 뻑하면 제 뺨을 때리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졌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 그런 걸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장에서 노점에서 돈을 많이 버는 절 시기한 상인 회장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제 노점판도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를 도와준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나 금은방 사장도 구청에서 행정으로 하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전 결국 그렇게 5년 동안 했던 시장 장사도 정리하게 되었어요. 시장을 떠나는 날 메리아스 가게 사장하고 붙들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고 먹고는 살아야 돼서 뭘 할까 고민하던 중 메리어스 가게 사장이 아는 부잣집에서 파출부를 구한다고 하길래 거기에 취직이 되었죠. 일산에 있는 80평대 아파트에서 파출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집 남편은 의사고 사모님은 교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하는 일은 그 집에서 바쁜 두 부부를 대신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 집 딸한테 밥 차려주고 간식 챙겨 먹이는 것도 저의 일이었죠. 그 집 딸이 알고 보니 저희 딸과 동갑내기더라고요. 내 딸 같아서 잘 챙겨주고 했더니 사모님이 저를 잘 봐줬는지 가끔 저에게 딸내미 용돈도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거기서 그럭저럭 적응하며 지냈죠. 그렇게 또 조금 숨통이 트이려나 싶었더니 이놈의 기구한 운명은 절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시모 수발 들고 남의 집 몸종처럼 일하면서 번 돈으로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무렵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바람을 피더군요. 노름하다가 어디 화류계 여자를 하나 만난 모양인데 그 여자한테 남편이 저한테 썼던 수법을 또 쓴 모양이에요. 자기가 무슨 양복집을 하고 있고 선대부터 대대로 양복집 하는 부잣집이다 어쩌고 저쩌고. 전 어차피 그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지만 시모 수발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죠. 남편이 이혼을 해주고 나간 것도 아니어서 노인네를 길거리로 내칠 수도 없어서 그냥 또 제가 붙들고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엄마 생각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대학 가서는 장학금도 받고 나름대로 잘 커졌다는 게 전 참 감사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정확히 3년 뒤 집을 나가시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없으니 이제 제 신세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시모와 잠깐 속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 손을 꼭 붙들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야야, 네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그 인간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자식도 자식이라고. 시모는 남편을 싸고 돌더군요. 그렇지만 전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끝까지 시모를 모셨고 시모가 집을 나가면서 남편과 시댁 식구와의 악연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고요.
전 이혼한 뒤로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선 하나뿐인 딸을 번듯하게 키워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건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할까요? 저희 딸은 번듯한 의대를 나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했고 그 되게 어렵다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빠 없이 엄마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도 구김살 없이 꿋꿋하게 성공한 걸 보니 대견하더군요. 딸, 넌 꼭 네 방식대로 성공하고 엄마 인생 절대로 닮지 마. 엄마 걱정 마. 난 꿋꿋하게 내 인생 살 거고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 거니까. 특히 남자 조심해라. 네 엄마도 아빠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걱정 마. 엄마 딸 야무지니까 믿어도 된다니까. 다행히 딸은 의사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사귀었고 저한테도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시원시원한 성격의 남자는 제 눈에도 참 건실해 뵀어요. 딸이 엄마를 닮지 않아서 남자 보는 눈이 있다고 내심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좋다고 첫눈에 반했다는데 집안도 좋고 건실한 그 남자랑 내심 결혼하길 바라기도 했죠. 어머니, 정말 미인이십니다. 제가 나중에 꼭 저희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아유, 누구 닮아서 저렇게 훤칠하고 말을 잘할까. 그래, 아버님은 뭐 하시고? 네, 강남에서 작게 빌딩업을 하십니다. 아유, 건물주시구나. 세상에 이런 대단한 폭이 있나.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행동거지나 말투가 단정한 사위를 보니 사돈내외가 어떤 분들일지 짐작이 되었어요. 그쯤 되면 안심하고 결혼시켜도 될 것 같아서 딸을 볼 때마다 결혼하라고 재촉을 했죠. 너희 언제 결혼할 거니? 기왕에 좋은 남자 만났으면 네가 먼저 고백하고 얼른 결혼해. 그럴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남친 쪽 어머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네 남자친구 엄마를? 갑자기 왜? 아니,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얘기했더니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어머, 무슨 일이래? 그래, 한번 날짜 잡아달라고 전해줘. 그렇게 결혼 약속도 하기 전 먼저 딸의 남자친구 쪽 엄마와 만남을 갖게 되었죠. 남자애가 어찌나 싹싹하던지 그 엄마도 분명 인품이 훌륭한 분일 거라 짐작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저도 모처럼 한껏 빼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죠. 그리고 딸의 남자가 자기 엄마라고 소개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전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 자기 난 줄 몰랐지? 깜짝 놀랐어? 남자의 엄마는 다름 아닌 제가 장사하던 시절 함께 친하게 지내던 메리아스 가게 사장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볼 뻔했지만 음색이며 성격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였죠. 전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그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재회였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와 달리 그는 몰라보게 세련되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강남에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됐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이렇게 건실하게 키워냈어? 자기 정말 대단해. 아유, 무슨 자기도 딸을 예쁘게 잘 키웠던데? 아무튼 우리 사돈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안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와 사돈이 된다고 하니 인생이 이렇게도 풀리나 하고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딸의 표정이 이상하게 안 좋은 거예요. 식사 자리 내내 얼굴 표정이 불편해 보여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딸을 화장실로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딸, 너 왜 그래? 갑자기 안색이 왜 안 좋은 건데? 아무래도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네가 어릴 때 봐서 그래. 엄마랑 아주 친한 친구거든.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지? 엄마 괜찮아? 아, 찝찝할 게 뭐 있어 얘는? 사돈 될 사람이 옛날 친구의 부자고 사윗감도 저렇게 건실한데 넌 배부른 소리 한다 얘. 그런가? 내가 이상한 걸까? 이때는 제가 딸이 철없는 소리 한다고 막 뭐라고 했죠.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대를 만났는데 딸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전 부자친구와 사돈 맺을 생각에 신이 나서 빨리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죠. 딸도 처음에 걱정하더니 제가 안심한다는 걸 알고 예비 사위랑 결혼을 서두르는 기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했죠. 상견례 자리에 나왔는데 친구가 혼자 나오더라고요. 그이가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네. 자기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하필 왜 그러나 몰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바깥 사돈 얼굴이야. 앞으로 많이 볼 텐데 뭐. 겉으로는 그렇게 응수했지만 괜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사돈 얼굴은 보고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슬그머니 들더군요. 하지만 사위가 워낙 싹싹하게 잘했고 친구 성격도 잘 알다 보니 뭐 큰 문제 있을까 하고서 그냥 결혼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막상 결혼식장에 서려니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딸의 친구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 축하 인사를 하는데 정작 사돈내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사위한테 물어봤죠. 오늘 어머님 아버님 안 보이시네? 이따 오시나 봐? 네, 뭐 좀 상의하신다고 이따 식장에서 보자고 하시네요. 그래? 상견례 때도 못 봐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전 신부 측 테이블에 앉은 친구와 바깥사돈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바깥사돈은 옆 얼굴을 봤는데 앞머리를 길러서 이마를 가려서인지 얼굴이 제대로 보이진 않더군요. 멀리서 저랑 눈인사를 간단히 한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전 별일 없이 결혼식을 끝내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땐 경황이 워낙 없어서 사돈내외는 원래 그런 사이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때 조금 더 철저하게 따졌어야 했는데 이후로도 친구랑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사돈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결혼을 하더니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잘하더군요. 이렇게 든든한 사위를 둔 전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자꾸 나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네? 그래? 들어가서 살아. 요즘 집값도 비싼데 펜트하우스 가서 살면 좀 좋니? 그래도 왠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기분 들까봐. 그런 시부모 있었으면 난 10번도 더 시집살이 했겠다. 뭐가 불만이라니?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전 딸이 친구네 집에 가서 사돈내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못 받았던 터라 가서 아버지 사랑 모자랐던 것까지도 채우고 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딸이 올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시긴 하는데 왠지 낯이 익어. 넌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뭐가 불만이래? 불만인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엄마가 한번 만나보면 어때? 내가 네 시부모를 또 만나라고? 응, 엄마가 한번 만나봐. 내 느낌만 그런 건지 모르니까. 특히 시아버님이 어딘가 낯이 있고 왠지 좀 가족 같아. 그래, 가족은 맞긴 하잖아.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여행 가자고 한번 해볼까? 정색하고 만나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좋을 테니까. 어때? 난 좋아. 그렇게 저희 가족은 1박 2일 태안으로 캠핑을 다녀오기로 했죠. 모처럼 여행을 간다고 하니 딸과 사위는 들뜬 모양이더군요. 저도 친구랑 같이 장 보면서 예전처럼 설레기도 했고요. 차를 2대로 나누어서 타고 태안으로 간 날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모두 기분 좋게 놀았죠. 전 딸이 말한 어떤 찝찝한 낌새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친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사돈어른은 말이 좀 없었지만 진중한 성격이려니 했죠. 그날 밤 모닥불을 켜고 모처럼 둘러앉아 있는데 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더군요. 딸과 사위내외는 산책을 다녀온다고 해서 전 바깥사돈과 단둘이만 남게 되었어요. 아까 낮부터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있던 사돈이 안 그래도 불편했던 터라 머쓱해서 괜한 농담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죠. 저기 사돈, 아까부터 눈을 잘 안 마주치시던데 혹시 제가 좀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하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건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그런 건 안 물어보셔도. 이렇게 저 좀 보세요. 얼굴을 왜 이렇게 안 들고 계시고. 그때 제가 놀란 걸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열이 받아요. 얼굴을 든 사돈 모습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는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얼굴에 주름은 졌지만 행동 거지며 말투가 20년 전과 다름이 없었죠. 전 너무나도 황당해서 남편 얼굴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이씨, 들켜버렸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소리 지르지 마, 이년아. 애들 듣겠어. 당신이 왜 내 사돈이 된 거냐고 묻잖아. 이런 걸 뭐 운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서 머리통을 후려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기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멀리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그 모습을 본 메리아스 사장은 저랑 전 남편이 싸우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더군요. 너 지금 누굴 후려패고 있는 거야?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니네 둘이 짜고 나 골탕 먹이는 거지? 맞지? 그렇지 않고서야 얘가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네 남편이 내가 이혼한 전 남편이라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아니야?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났던 상대는 메리아스 사장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장사를 하는 동안 제 친구와 남편이 붙어먹었던 거죠. 물론 친구는 그 사실을 몰랐고 남편은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고 메리아스 사장이 키우고 있던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 아들이 하필 제 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돈과는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딸이 익숙하다고 했던 시아버지의 정체가 누군지 말해주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이혼하겠다고 방방 뜨더군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딸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그렇게 찝찝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렇지만 사태를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감도 있었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딸 역시 제 뒤를 이어 이혼녀로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한사코 이혼한다는 딸을 겨우 뜯어 말리고 시댁에서 나와서 사위랑 둘이서만 살라고 당분간은 둘이서 관계를 좀 회복하라는 말로 겨우 달랬습니다. 사연을 다 들은 사위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자기 부모님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이자 사돈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제 전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딸 내외를 들어와서 살게끔 유도한 것도 전남편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전남편의 계획은 딸을 같이 집안으로 들여서 함께 살며 자식을 품에 끼고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결국 딸이 직감적으로 이 상황을 알아챘고 남편의 계획은 무산이 된 거죠. 그렇게 친구한테 두 번째로 이혼을 당한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친구는 강남 명의로 된 빌딩 한 채를 남편에게 주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하고 화나. 지금까지 속고 살았다니. 그건 네 잘못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 그러게. 근데 이상한 건 또 있어. 이상한 거? 그게 뭔데? 나 결혼할 때 분명 시어머니가 오셨었거든?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 오셨었다고? 그럼 내가 가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이 자식이 위장 결혼한 것만은 분명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은 벌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자기도 억울하잖아. 우리 이놈 벌 줘야지. 안 그래? 그렇게 친구와 전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위자료로 강남 빌딩 한 채를 천연덕스럽게 받아간 남편은 개벌은 남 못 주고 또 다른 여자들을 후리고 다녔어요. 메리아스 사장의 재산 분할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은 이혼한 뒤로도 또 다른 돈 많은 여자랑 살면서
재산을 누리고 있었죠. 이번엔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복부인을 만나서 경기도 양주에서 200평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전 친구랑 같이 그 카페에 가서 과연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그 남자랑 사는 건지가 궁금했죠. 그런데 가서 보니 이게 웬걸?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딘가 또 낯이 익더군요. 메리아스 사장과 이게 누군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아른 체를 했습니다. 혹시 20년 전 시장통에서 장사하던 그 자기들 아니야? 에? 그럼 혹시 자기 금은빵? 뭐야, 진짜? 아니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예전 장사할 때 그 금은빵 여자가 아니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단번에 그인 줄 알겠더군요. 메리아스 사장이었던 친구와 전 금은빵 사장과 손을 맞잡고 서로 재회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전 남편한테 3번째로 당하고 있는 여자가 금은빵 친구였다는 사실이 좀 슬펐죠. 금은빵 친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뒤늦게 애견 사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전 남편과는 시장 장사할 때부터 가끔 만나던 사이였는데 최근에 이혼한 자기한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아니 난 감동했지 뭐야. 아니 그게 왜 감동할 일이야? 아니 내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니까 나 로맨티스트인 줄 알았지. 너랑 이혼하고 온 남자인 줄도 모르고. 아 너도 참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순진하니? 딱 봐도 돈 보고 기다린 거네. 그런 거야? 아 내가 등신 같은 년이었네. 너 혹시 혼인신고 했어? 했지 이미. 아휴 그럼 재산 분할 되겠네 법적으로. 나 어떡하니?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마. 그 자식은 한번 제대로 당해야 돼. 우리 셋은 이 바람둥이 남편놈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지를 만들어 혼쭐을 내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을 짜냈고 셋이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돈독이 오른 남편을 혼쭐 내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모두 의기투합하기로 했죠. 그렇게 그럴듯한 작전을 짜서 어느 날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금은빵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엊그제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암 말기래. 나 3개월이 고비라네? 그래서 이 애견 카페 이제 당신한테 맡기려고 해. 나하고 이혼하고 이 카페를 당신 명의로 해서 운영해보는 거 어때? 진짜? 아니 자기야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야. 나는 자기 없이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나한테 이걸 넘긴다고? 자긴 잘할 수 있을 거야. 새 여자 만나서 이 카페를 부디 잘 키워줘. 나 대신. 와씨 나이스! 아니지. 난 못해. 난 자기 없이 하루도 못 살아. 못 산다고. 아니야, 자긴 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지금 이 카페를 더 크게 키우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자기 혹시 가진 돈 좀 있어? 돈을 투자한다고? 조금만 투자하면 매출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당신 할 수 있지? 내가 당신한테 명의 넘길 테니까 가진 돈 좀 투자해 줄 수 있어?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어도 좋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투자할 테니까 걱정 마. 얼마 필요한데? 1억? 2억? 내가 10억까지는 투자할 수 있어. 되고 말고. 진짜?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제 맘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혼 서류랑 준비해서 이번 주에 봐요. 남편은 모에고 홀린 사람처럼 애견 카페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꼬습던지 자기가 덫에 걸린지도 모르고 남편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자할 사람을 물색했다며 데려왔죠. 웬 샤넬 옷을 입은 80대 노인이 나타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계약서를 쓰러 왔다는 거죠. 투자 파트너라는 여자가 또 다른 물주인가 보다고 쑥덕거리며 메리아스 사장과 전 카페 한쪽에서 그 계약 장면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 선글라스 낀 여자가 말했어요. 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20% 포장해준다는 약속 지킬 건가요? 물론이죠. 제 남편이 누구보다 운영을 잘할 거니까 믿어주세요. 여기에 서명하면 되나요? 네, 이곳에 서명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은 보고 거래하는 게 좋겠죠? 죄송한데 선글라스 좀 벗어주시겠어요? 그 순간 투자자라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는데 전 정말 놀라서 뒤로 차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치매 걸린 전시모였기 때문이에요. 엄마, 대박이야. 우리 이제 떼부자 됐다니까, 떼부자. 엄마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아이 엄마라고 이거 사. 이제 이 카페는 우리 모자 명의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경영할 거예요. 자기야, 걱정 마. 자기가 죽은 뒤에도 우리가 이 카페 완전 대박으로 살릴 테니까. 어머, 이거 진짜 당혹스럽게 내가 자기 계략에 걸려든 거구나? 이걸 어쩌면 좋지? 그 모습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메리아스 사장과 전, 시모 앞에 나타나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고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 기색이더군요. 잘난 척을 한껏 하면서 오, 너냐? 하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조금 놀랐는지 저를 보고 뒤로 움찔하면서 물러섰고요. 네가 언젠가 또 나타날 줄 알았다. 네가 아무리 우리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대박은 우리가 가져갔으니까 이제 게임 끝이라고, 끝! 당신 이러려고 나랑 이혼한 거였어? 이 꼴 보려고? 우린 이제 50억대 부자라고. 이 땅을 전부 팔아서 펜션 부지로 분양해야겠어. 역시 뻔뻔하기로는 모자가 매한가지군. 당신 아들이랑 사기치고 다니려고 벽에 똥칠한 것처럼 연기한 거야? 한 여자 인생 다 망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녀딸 인생도 망치고? 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니? 너희 딸은 네 배 아파서 난 거고 네 딸이 결혼을 선택한 것도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모든 게 다 당신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아니야. 왜냐면 당신들은 지금 개털이 된 거거든. 우리가 왜 개털이야? 개털은 네 친구가 개털이지. 어머, 당신 날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날 완전 벗겨먹으려고 한 거였어? 참, 곧 죽으려니 돈 욕심 부려서 뭐해? 이 가게는 이제 내가 운영할게. 물론 네 거지. 이 사업체에 있는 빚까지도 네 거지. 뭐?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금은방 사장은 애견 카페를 넘기기 전 카페 명의로 대출을 이빠이 끌어당겨 받았대요. 30억 정도 받았는데 그 빚까지도 전 남편한테 떠넘긴 거죠.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으니 이 빚은 고스란히 전 남편에게 간 것이고요. 그 사실도 모르고 시모랑 애견 카페를 통째로 접수하려다 들통이 난 남편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이 연병할 것들이 나 엿먹이려고 아주 진을 쳤네? 니네 오늘 다 죽었어! 어디서 이런 개수작을 떨었어, 이년들이! 그렇게 애견 카페에서 한바탕 싸움질이 벌어졌어요. 전 시모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내팽겨 쳤고 전 남편은 금은방 사장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얻어맞고 있었죠. 전 남편이 방망이로 메리아스 사장을 후려치자 메리아스 사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왕에 개판된 거 전 애견 카페 보호 펜스를 열어버렸고 그 순간 개들이 뛰쳐나와서 전 남편과 시모를 물기 시작하더군요. 물지 말라고 이 개새끼들아! 얘들아, 저 노인네도 물어. 싹 다 물어 뜯어버려! 이리로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이고, 사람 살려! 노인 살려! 경찰에 내가 니네 다 신고할 거야! 내가 바라던 바야. 지금 당장 112에 신고할 거야, 당신들. 그렇게 남편과 시모는 개한테 한바탕 물어뜯기고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했어요. 전 남편과 시모를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했고 시모와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죠. 법원 판결로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몰수당했고요. 메리아스 사장이 위자료로 준 강남 빌딩도 빚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나왔는데 그걸 다시 메리아스 사장이 입찰해서 받아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네요. 한동안 우울증에 걸린 딸은 자기 시부이자 아버지의 진상을 알고 자기 남편한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어요.
사위도 차마 양심에 걸려서인지 더는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혼을 했죠. 딸이 저처럼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겐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이혼을 한 뒤 메리아스 사장에게 빌딩 부동산 투자를 배운 뒤로는 의사를 때려치우고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거부가 되었으니까요. 의사로서의 재능보다 투자자의 재능이 더욱 빛이 났어요. 빌딩 투자를 하며 만난 강남의 한 갑부랑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약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죠. 저요? 전 금은방 사장이 소개해준 다른 애견 카페 사장이랑 눈이 맞아서 지금은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백화점에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러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네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한 채가 있고요. 시모랑 남편이요? 이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시모랑 전 남편은 형을 끝마치고 나와서 둘이서 식당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장사가 워낙에 안 돼서 대출받아 운영하다 결국 그것도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어요. 이후에는 행방을 전혀 모릅니다. 제 인생을 보면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고 저만의 믿음을 갖고 노력했죠. 그 결과 행복한 인생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처럼 사기꾼 남편 때문에 일평생 마음고생한 분이 있다면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지만 미래는 알 수 없고 얼마든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결국 행운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